코미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1일 크립토 시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시끄러운 얘기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초대형 지출안입니다. 숫자부터 어마어마해요. 무려 3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0조 원쯤 됩니다. 내용을 보면 복지를 줄이고 부자들 세금은 낮추고 바이든 때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도 없애자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트럼프랑 같은 편인 공화당에서 먼저 반발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법안 안에는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시골 지역에는 병원이 별로 없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병원들이 바로 이 메디케이드 지원으로 운영돼요. 그걸 줄이게 되면 시골에선 아예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공화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수십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된다면서 다음 선거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 말은 트럼프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죠. 민주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공화당도 내부에서 갈라졌으니까 우리가 이 법안을 질질 끌면 통과 못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약한 사람들 복지는 줄이고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당 사람들까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미국 정치 안에서도 돈을 어디에 쓰고 누구에게 혜택을 줄 거냐 이걸 두고 완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는 지금 엄청난 규모의 지출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 안에는 복지를 줄이고 부자 세금은 깎아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건 단순한 정책 싸움이 아니라 미국 정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아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문제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돼지당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의 초대형 지출안을 두고 같은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왔다는 건 방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법안을 본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전부 싸잡아 비판했어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둘 다 정당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고 국민의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특히 머스크가 화가 난 건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달러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머스크는 이걸 보고 광적인 지출 법안이다. 이걸 찬성한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공화당 내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까지 지목하면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부채 노예 법안을 찬성하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비판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봐야겠죠. 머스크는 지금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지자들은 실리콘밸리 기반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건 머스크가 그저 그런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트럼프 당선에 1등 공신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트위터도 갖고 있고 말 한마디에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당 정치 자체에 회의감을 보이고 아예 시스템 밖에서 뭔가를 만들자고 나섰다는 건 개인적인 불만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정치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머스크는 지금 정치 시스템을 비판하고 트럼프까지 저격했지만 결국 트럼프도 머스크도 지금 돈을 더 풀자는 방향에 서 있다는 겁니다. 차이는 있죠. 트럼프는 정부 주도의 지출과 금리 인하를 말하고 머스크는 그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지금처럼 돈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연준을 향해 금리를 빨리 내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연준한테 기준 금리를 당장 내려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만은 아닙니다. 물론 대선 전략이라는 성격도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 미국 경제 구조에서 금리가 너무 많은 걸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트럼프는 최근에 자기 SNS에 아주 의미 있는 이미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세계 44개국의 기준금리 순위표였는데 그 표를 보면 미국이 35위쯤에 있고 스위스, 일본, 유럽 같은 대부분 선진국들은 미국보다 훨씬 금리가 낮은 상황이죠. 트럼프는 이걸 근거로 미국은 지금 수천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낮은 금리로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왜 혼자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거예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정부 재정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전부 고금리 상태로 이자가 붙고 있다 보니 정부가 이자만으로도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기준 금리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주장이 단순히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도 지금처럼 높은 금리가 오래 가면 미국 경제 자체가 감당 못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결국 트럼프의 논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지출도 하겠다, 복지도 줄이겠다, 부자 감세도 하겠다. 근데 그게 다 가능하려면 연준이 도와줘야 된다. 금리를 낮춰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문제는 단순한 경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치, 재정 정책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도구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준을 향해 압박을 넣고 있는 와중에 미국 정부 쪽에서는 또 다른 방향의 움직임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자산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얼마 전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주택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직장, 신용 점수 같은 전통적인 기준만을 봤는데 앞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이 사람 자산이 어느 정도 있네 하는 기준으로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걸 인정해주는 금융기관은 없었죠. 결국 대출을 받으려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도 내고 가격 변동 리스크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화되면 자산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연방주택금융청 자문역도 직접 밝힌 게 있어요. 디지털 자산을 대출 자격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도 꽤 뜨거웠어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지지자인 캐시 우드는 이런 흐름이 비트코인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고요.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보유자들도 이제는 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대출 심사에 활용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 수단이 아닌 보유하고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이 방향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곳은 바로 로빈후드였습니다. 로빈후드는 원래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거래 앱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식 플랫폼이 아니라 암호화폐 중심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엔 로빈후드는 유럽 시장을 먼저 열었습니다. 무려 200개 이상의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24시간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 ETF도 다 포함됐고요. 심지어 오픈 AI, 스페이스X처럼 비상장 기업의 토큰 주식도 곧 거래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시간제 거래에 묶여있던 주식 시장을 암호화폐처럼 24시간 열리는 시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거래 구조 자체를 디지털 자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로빈후드는 유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거래 서비스도 시작했고요. 미국에선 다시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킹 서비스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SEC가 과거에 규제 리스크로 막았던 부분인데 다시 도전장을 낸 거예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로빈후드는 자체 블록체인도 개발 중입니다. 그 블록체인 위에 토큰 주식 거래 기록을 남기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거래 흐름을 만들겠다는 계획인 거죠. 사실 로빈후드는 이미 비트스탬프, 캐나다의 원더파이 같은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하면서 수년 전부터 이 방향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일단 유럽에서 먼저 판을 깔고 이걸 점점 더 키워가려는 계획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지금 정치든 금융이든 기존에 굴러가던 방식이 많이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는 돈을 더 풀자고 하고 누군가는 그걸 막자고 싸우고 다른 한편에선 아예 기존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려는 시도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점점 사람들이 정부보다 시장 쪽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예전엔 정부가 뭘 해주겠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한 플랫폼 안에서 움직인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로빈후드고 비트코인이고 디지털 자산이 제도에 들어오는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제 돈과 자산을 다루는 기준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영상보다는 여기에 더 디테일하고 많은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빠르게 입장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주요 이슈들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